말한 것처럼 주식으로 보는 한국 경제사 음, 또는 뭐 주식 시장에 비춰져 있는 한국 경제사라는 걸 좀 뭐 염두에 두고 봤던 측면이 있고요. 음, 제가 그 경제 공부를 처음으로 한 게 외환위기 다음이었어요. 음, 외환위기 때 이제 계기가 돼서 경제학을 알아야 되겠다, 경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일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는 원래 중앙일보를 봤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민주당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중앙일보를 봤는데 제가 따로 한겨레 신문을 구독을 했었고 음, 근데 이제 경제 공부를 하면서 매일경제신문을 정기 구독했어요. 그래서 우리 음, 집에는 신문을 세 개를 구독한 거죠. 음,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주가가 250 언저리까지 빠졌던 기억이 나고 음,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이제 언젠간 오를 거다. 왜냐면 이제 나라가 망하진 않을 테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퇴직금을 다 털어서 이 LG 반도체라는 걸 샀어요. 음, 그래서 LG 반도체가 여차저차해가지고 이제 주식이 빠져서 좀 올라갈 때쯤에 한 4, 500일 때 샀거든요. 그 뒤로 이제 쫙 회사가 말라 하더니 나중에 현대 반도체랑 뭐 어떻게 하더니 이게 감, 하이닉스가 된 거죠, 결국에. 감자의 감자가 되더니 하이닉스가 돼서 그때 산 주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한 20여 년 가까이 잊혀 지냈는데 음. 요즘 삼성전자를 역전했다는 얘기 듣고 한번 다시 아니, 근데 들여다 그 주식이 그렇게 액수가 커지진 않은 거 다 왜냐면 이제 감자에 작아지긴 감자에 했잖아요. 감자가 커졌기 작아져 때문에 그래서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무튼 수십 주에서 한 지금 그때 기억이 한 뭐 여덟 주 음, 주식 개수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든 거죠. 음, 그래서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거를 이게 아무튼 뭐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걸 뭐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외환위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외환위기 얘기를 하면 제가 봤던 책 중에서 KDI에서 냈던 그 이렇게 경제 위기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국제 비교 분석을 한 데이터예요. 실증 분석 같은 거를. 재밌는 거는 이 제3세계 국가들에서 외환위기라든가 이제 외환위기 그러니까 제3세계들은 항상 이제 발생하는 게 외환위기거든요. 외환위기를 많이 겪은 나라가 경제 성장이 높은 걸로 나와요. 음, 왜냐면 외환위기를 겪거나 그러면 뭔가 체질 개선이 돼가지고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을 뭔가 좀 제압하는 거가 돼서 우리나라도 몇 차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은 제가 보기에 더 길게 가면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에너지 뭐 우리는 왜 선진국이 됐는가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한국 현대사를 움직였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3대 트라우마였다고 평소에 얘기를 해요. 음, 하나가 식민지 트라우마, 음, 두 번째가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 트라우마, 음, 어떤 이제 북한한테 먹힐 수 있다. 음, 세 번째가 80년 광주로 상징되는 군부 독재 트라우마. 음, 이 3대 트라우마가 딴 짓을 못하도록 음, 그리고 엉뚱한 짓을 못하고 에너지를 뭔가 결집시킨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동아시아의 특징들이에요. 총력정 체제를 만들었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97년 외환위기가 그 계기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방만한 경제 시스템 또는 일본형에 가까운 한국의 경제 구조가 약간 이제 어떤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형 경제 구조 음, 그런 걸로 좀 바뀌는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뭐 이제 신자유주의 비판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살았었는데 실은 조금 더 신자유주의적스러워진 거 음, 그게 실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게 된 하나의 동력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제 한국 경제사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아까 전에 이제 뭐 브릭스 얘기도 했었는데 브릭스 시기와 우리나라가 경제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랑 그때 경제 성장이 높은 거는 제가 썼던 좋은 불평등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중국 효과가 엄청나게 지대했어요. 음, 그래서 중국이 2001년 11월 달, 11월 달에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해요. 근데 그 음,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이 12%예요. 음, 그리고 중국의 평균 수출 성장률이 25%였고 더 놀라운 건 중국에 대한 한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이 30%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뭐 한 2, 3년 지나면 경제 규모가 두 배씩 점프를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마어마한 원자재를 필요로 했고 어마어마한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한 거고 음, 그때 이제 뜬 게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석유를 대박으로 팔아먹었던 것도 음, 중국 효과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쭉 올라타고 브릭스도 다 같이 올라타고 이제 그 러시아도 같이 이제 경제를 쫙 회복하고 등등이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외환위기 이후에 9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를 많이 회복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체질 개선 효과와 그다음에 이제 중국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이 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소 버블은 있다 하더라도 IT를 뭔가 좀 경제 규모로 도입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있었던 아까 전에 그 뭐라고 표현했죠? 그 PC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음, PC 보급 사업도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저거로 되는 거에 중요한 어떤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돼서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우리가 IT 국가로 전환은 여기 사이버 21 정책 음. 이거 말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방통신도 많이 깔고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컴퓨터 보급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약간 일종의 계층 사다리라 그럴까요? 학교마다 컴퓨터실, 전산실 다 그렇죠. 있고. 전산실 다 좋네요. 깔아주고 해서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주로 컴퓨터를 배웠을 텐데 음. 가난한 서민이나 약간 이제 도서 지역이나 시골에서도 이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있을 때 음. 그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음. 한국적 특성에 맞게끔 음. 그렇다라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정책이나 코딩 교육이나 AI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좀 이제 오히려 쫙 보급하는 게 그 자체가 계층 사다리 정책 성격을 음. 가진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특히 이제 게임방이 늘어나고 스타크래프트가 활성화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네, 컴퓨터에 친숙해진 그런 것도 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